옛날 옛적 실존하는 철학자 피터 싱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밌고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철학적 개념을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이 도시는 모든 것이 철저히 논리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 있었어요. 도시는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어 서로 돕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개별 정만족을 충족시키는 데 많은 자원을 쏟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이론을 더욱 깊이 있게 실천하기 위해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는 저명한 수학자, 통계학자, 심리학자, 심지어 인간행동 분석가까지 참석하였습니다. 그들은 도시 자원들을 각각이 사람의 만족도를 최대화하는데 사용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려면 모든 주민들에게 매일 양말 1켤레씩을 무료로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결론에 모두가 크게 웃었습니다. 양말이 어떻게 도시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매일 1켤레씩이라니.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니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말은 평범한 필요성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주민이 매일 깨끗하고 따뜻한 양말을 신는다면 그들의 생산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행복도 또한 이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말은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자원 책임자는 이 결론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양말이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주민들은 더 활기차고 적극적이 되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식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전역의 생산성은 극적으로 증가했고 경제는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양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죠. 이 이야기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로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시로부터 많은 방문객들이 와서 이 기적 같은 일을 직접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화는 널리 퍼져나가 다른 도시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는 양말이라는 단순한 예시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자선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최대의 선을 위해 어떻게 자원을 사용할지를 배웠습니다. 결국 양말은 그 자체로 도시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상징이 되었고 이를 통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단순한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접근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엘리자베스 앤스콤이 의도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사건을 통해 그녀의 의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할머니 마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사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마을의 작은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공원은 그녀의 아침 활동의 중요한 장소였고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공원의 꽃들이나 나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관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하루는 평소와 다르게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사가 조깅을 하고 있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란 모자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뭔가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마사는 자연스럽게 소년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니, 친구? 소년은 고개를 들고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윌리엄이에요. 제 생일 파티에 초대할 사람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의도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지를 고민 중이에요. 깜짝 놀란 마사는 소년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이 단순히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것 이상의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의도라니? 흥미롭구나.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니? 마사가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이론을 읽어봤어요. 사람들의 행위나 선택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서 재미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진짜 친한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싶어요. 마사는
윌리엄의 진지한 고민에 감동했습니다. 윌리엄, 넌 정말 똑똑하고 깊은 생각을 하는구나. 앤스콤의 의도 이론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 너의 선택이 너의 마음속 깊은 의미와 의도에 기반한다면 그 파티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날 이후로 윌리엄은 자신의 생일 파티 초대 리스트를 향후 어떤 의미 있는 시간과 경험을 만들기 위한 선택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결코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가 초대한 친구들은 모두 윌리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파티는 성공적이었고 윌리엄은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로 그의 삶에 남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선택과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는지를 고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앤스콤이 의도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일상의 작고 큰 선택에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결정이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깊고도 무성한 숲속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노련한 은둔자가 살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가 세상의 지혜를 모두 직관한 사람이라 믿었지만 그를 직접 만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젊은이가 그 은둔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최근의 삶에서 그는 주변의 기대와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정이 시작되었고 몇 날 며칠을 헤매던 끝에 젊은이는 드디어 은둔자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은둔자는 조용히 차를 끓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다 보니 진정한 제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은둔자는 잠시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산에 사는 나무들을 보아라. 그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따라 자신을 바꾸지 않네. 단지 자기 자신이 되어 모든 계절을 거치며 성장할 뿐이지.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나무처럼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네. 젊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은둔자는 미소를 지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음은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법이라네. 다른 사람의 음악이 아닌 내 내면의 음악을 들어야 하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네. 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실체를 드러낼 걸세. 젊은이는 은둔자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조용히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도시로 돌아가서는 매일 아침 조용한 명상에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으나 그의 내면에서는 깊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산속의 은둔자를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말씀 덕분에 이제는 제가 기억해야 할 유일한 목소리가 제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둔자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은 외롭고 막막할 수도 있지. 하지만 기억하게 그 길 끝에는 늘 자유가 있다네. 내가 그 길을 찾아내요. 기쁘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진정성이란 버나드 윌리엄스가 강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한 탐구와 타인이 기대에서 벗어나려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용기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과제이며 때로는 외로운 여정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항상 화를 내던 남자 토마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누구라도 조금만 그를 불편하게 하면 얼굴이 벌겋게 변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빵 가게에서 빵이 잘못 나와도,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지어는 비가 와서 우산이 없는 날에도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토마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화산처럼 터지는 남자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철학자가 찾아옵니다. 철학자는 여행을 하던 중 이곳에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손님에게 호기심을 보였고 그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런 모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혼잣말로 세상을 비난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친구의 권유로 마지못해
철학자가 열리는 모임에 참여하게 된 토마스는 에픽테투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지요. 에픽테토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반응에 집중하면 내적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귀 기울이지 않고 울려들으려 했던 토마스였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토마스는 침대에 누워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날 시장에서 한 아이가 그를 밀치고 지나가면서 그가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분명히 화가 났을 테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화가 있었지만 에픽테토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내 반응을 통제할 수 있어. 나는 지금 화내기를 선택하지 않겠어. 주위 사람들은 그가 화낼 것을 예상하고 누가 먼저 피해야 할지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토마스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미소는 생기고 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예전처럼 종종 화가 나는 상황에 놓였지만 매번 그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곧 화산처럼 터지는 남자에서 참을성 있는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 후 에픽테토스가 떠나던 날 토마스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온의 시작이지요, 토마스. 이제 토마스는 그의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평온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일상에 녹아들어 진정한 내적 평온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철학자의 방문 이후 끊이지 않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